진단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진단에서 영상의학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서서 이제 홍원준 선생님께서 그 영상 해부학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모달리티, 뭐 CT나 MRI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특징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저희 영상의학과가 세부 파트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하고, 진단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흔한 진단명으로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개괄적인 내용인데 저희 영상의학과가 진단에 왜 필요한가 하면은 저희 이제 예전에는 몸 밖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타진을 하든지 그런 촉진을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 이제 수술을 들어가서 몸 안을 봤어야 했죠. 그렇지만 이제 칼을 대지 않고 인체 내부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사선, 자기장, 음파 이런 거를 이제 몸에 쬐어보고 어떻게 안에 좀 보이는 게 있나 이렇게 하다가 생겨난 게 영상의학이 되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퀴리 부인이 렌트겐 발견하고 이제 퀴리 부인 손 찍고 해서 노벨상 받고 그래서 여러 방사선 자기장 음파를 통해 인체 내부를 보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상의학과가 아니라 방사선과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 말고도 다른 이제 모달리티를 쓰기 때문에 이제 영상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건 방사선은 맞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에너지를 가진 입자 또는 파동의 흐름이 공간이나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것. 뭐 파동, 뭐 입자 이런 거는 뭐 예전에 다 배우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 커서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으로 나눌 수가 있고, 사실 비전리방사선은 저희 곁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외선, 가시광선이 있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우리 주변은 다 이제 비전리 방사선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센 것들은 이제 이 방사선을 맞으면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걸 전리방사선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뭐 이런 엑스레이 뭐 여기는 뭐 롱웨이브, TV 뭐 이렇게 있다면 이 위쪽으로 갈수록 뭐 감마레이, 뭐 코스믹 레이, 원자력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감마파, 뭐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 이렇게 힘이 센 이제 전리방사선이 나오게 됐고 이게 이거를 의학에 이용을 하여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방사선이란 거는 우리 곁에 언제나 있는 거라서 햇빛을 쬐면서 공기 중이나 대지에도 항상 있고요. 우주에서도 쓰고 있고 음식물 섭취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를 많이 타면은 뭐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더 많이 될 수 있고 고도가 높은 데 가면은 이런 방사선에 노출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방사선을 의학에서는 쪼이게 되는데 여기서 일반인의 선량 한도가 연간 1이라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선량 한도가 1이지만 이건 의료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얘기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이제 이 임상성 유용성이 필요하고 또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의료방사선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평균 자연 방사선량이 뭐 10까지도 된다고 하고 뭐 어떤 지역은 15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투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0.2, 0.5 요 정도 되고 X선 투시 검사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검진에서 뭐 내시경 대신에 가끔씩 할 수 있는 투시 검사라고 제가 뒤에서 더 설명드릴 텐데 그런 경우는 또 2.5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CT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뭐 한 10에서 20 이 정도. 요즘에는 최소 적게는 뭐 이제 흉부의 최소 선량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엑스레이 수준으로 낮추기도 하였는데요. 어쨌든
0에서 1에서 20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허용 선량은 50이 되고, 암 치료, 이제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암을 죽일 수 있는 선량이 되겠고, 그거는 6천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저희가 이제 적절히 사용해서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의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언제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에 대한 인체에서의 효과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방사선이 아까 인체를 아까 손을 보였을 때 뼈는 검게 보이고 그 밖의 것은 좀 피부 같은 거는 거의 안 보였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엑스레이 선이 우리 몸을 얼마나 투과하느냐에 따라서 투과를 많이 하면 희게 보이고 투과를 못하면 뼈 같은 물질에서 이제 흡수를 해서 투과를 못하면 검게 보이는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왜 투과를 못하냐 하면은 이제 방사선이 어떤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 대표적인 반응이 이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원자 핵에 했을 때 방사선이 맞아서 내각전자를 이 에너지가 내각전자를 이탈시키고 이 방사선 에너지는 여기서 이제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물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옆으로 이제 되는 방사선은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직선으로 가는 방사선은 이제 더 이상 소실돼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투과하지 못하고 검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내각전자가 이탈을 하면은 이 바깥쪽에 외곽전자가 안쪽으로 차례차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특성 방사선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이제 방사선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 직진하지 못하고 꺾여서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요거는 다 이제 노출만 되게 되는 겁니다. 특성 방사선이.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 몸의 조직에서 엑스레이가 통과를 할 때 어떠한 밀도에 따라서 이제 흡수가 많이 되고 아니면 또 밀도가 낮으면 투과가 많이 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단순하게 이런 엑스레이를 이렇게 쐈을 때 밀도에 따라서 그런 투과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밀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흡수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뼈 조직은 더 이렇게 아까는 이제 엑스레이를 썼을 때 검게 보인다고 했던 거는 그게 이제 투과를 못하고 검게 보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영상을 이제 반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에서는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반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많이 투과를 하면은 이렇게 검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예전에도 좀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아까 그 영상이랑은 반전돼서 이제 투과를 못하면 여기서는 또 하얗게 보이고 투과를 많이 하면 이제 검게 보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방사선이 들어와서 아까 이렇게 전자를 탈출시키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는 안전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DNA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지만 이 DNA 손상이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느냐 영구적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나 방사선 위해가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NA 손상은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 전자를, 활성 산소 이런 여러 가지 뭐 건강 물질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DNA 손상을 더 회복시키고 하려면 뭐 비타민 C라든지 오큐텐 산소에 대해서 이런 미해를 가하는 것들을 뭐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면 조금 더 손상을 해서 빠르게 리커버리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이 DNA 손상이 앞서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센 방사선을 줬을 때 더 이상 이제 DNA 손상이 리커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 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게 이제 방사선으로 고농도의 방사선을 썼을 때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농도의 방사선에서는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만큼의 DNA 손상, 그리고 그게 계속 리커버리, 회복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방호는 최대한 이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DNA 손상에 있어서 저희가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으로 이런 방사선 위해가 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정적 영향 같은 경우는 이런 아까 암 치료 같은 경우도 고농도의 어떤 문턱 선량 이상으로 고농도를 쐬면은 이 세포가 죽어버리는 일정량을 받으면 누구나 나타나는 변화가 이제 결정적 영향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확률적 영향은 만약에 이 DNA 손상이 일반적인 뭐 암세포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뭐 생식세포 여기서 이제 DNA 손상이 받으면은 어떠한 일정 비율로 해서 이제 유전적인 확률에 의해서 뭐 유전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불임이라든지 이게 뭐 유전적 영향이 세다면 뭐 불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어떠한 유전적 돌연변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확률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누구나 나타나는 위의 결정적이 아니라 어떠한 확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암 발생이 있고 이게 문턱설량은 없지만 양이 많아지면 확률을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방사선 방호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사선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구토, 메스꺼움 이 위에 탈모, 고열 인지장애, 쇼크, 경련, 사망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결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방사선 노출이 됐을 때 아주 이제 고농도 방사선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의료 방사선 검사로 받는 피폭량 수준은 이제 가슴 엑스레이 한 장은 0.2에서 0.34. 그 외에 이제 CT는 이제 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비교적 이제 몸통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이제 방사선이 필요한 이런 용량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작은 구역이기도 하고 좀 방사선 노출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두꺼운 조직에 따라서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머리보다 흉부가 더 크고 흉부보다 복부 골반이 더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최소화하자. 그래서 as low as reasonable achievable 해서 알라라 프린시플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방사선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감을 이제 좀 잡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방사선을 많이 사용하는 건 맞지만 이 방사선을 말고도 저희 영상의학과에서는 음파를 사용하고 그리고 영상의학과에서는 주로 이 방사선 중에 엑스레이와 이제 음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선을 사용을 하고 근데 맨 처음에 X선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높은 그런 방사선이 있잖아요. 감마선, 베타선, 그리고 뭐 중성자선, 양성자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제야 알았는데. 네. 지금까지 저는 안 보였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이거를 더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뭐 세포를 죽이거나 이 정도를 당연히 사용을 하지는 않겠고 그래도 안전한 선을 사용할 수 있는 X선을 사용해서 하는 게 영상의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의학과와 방사선 종양학과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가 진단에도 사용이 되고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이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도 주로 여기서는 치료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진단에 방사선을 이용한다. 그리고 어, 어떡하지? 이렇군요. 어렵네. 그래서 아까 방사선과
음파 사용하고 그 이후에 가장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온 게 이제 자기장을 사용해서 MRI를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검사 모달리티에서는 가장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필름 한 장은 일반 촬영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조영제를 사용을 하는 게 플로로스코피 투시 검사라고 하고 이거는 CT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이런 단층을 쌓아서 전산화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3D 때로는 4D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CT 검사이고요. 자기장, 자기장, 음, 자성,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I는 방사선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음파도 방사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위해가 걱정되는 소아라든지 뭐 특별한 상황에서는 뭐 MRI나 초음파 검사 또는 이제 이 조영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자에서는 뭐 이런 검사가 더 선호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달리티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 이제 모든 과에서도 정형외과에서도 뭐 힙이 있고 뭐 니가 있고 하듯이 저희 영상의학과에서도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이제 subspecialty가 있고요. 그래서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서 저희 이제 병원에 오시면 뭐 신경두경부 전공, 뭐 흉부 전공, 흉부 담당, 복부 전공, 비뇨생식기, 유방갑상선, 심장혈관, 근골격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나눠져 있고 또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아이의 다른 개체라는 것처럼 아이의 다른 개체로 접근을 해야 돼서 소아 영상의학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하는 좀 다른 모달리티, 중재를 하는 이런 인터벤션을라고 하는 이제 저희 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모달리티, 거의 대표적인 모달리티고 이게 거의 다긴 합니다. 이 5개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 subspecialty에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주로 어떤 프로세스로 영상 진단 이런 툴을 사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지 이런 좀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게 이제 엑스레이고 가장 기본적인 검사 X선을 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스레이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만들어서 아까 뭐 텅스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싸서 여기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하게 되면 이 판에서 디텍터에서 예전 필름이었죠. 이걸 검출을 해서 이게 얼마나 투과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2D에 대한 우리 몸의 2D에 대한 밀도만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뼈가 가장 투과를 못하고 그 다음이 연조직이고 그 다음에 공기는 잘 투과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는 주로 이렇게 서서 찍고 이렇게 누워서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만들어서 밑에서 짜서 이렇게 환자가 있고 투과됩니다. 음, 됐다. 그래서 앞으로 뭐 호흡기내과를 돌거나 하면은 많이 이제 체스트 레디오그램을 보실 텐데 정상 체스트 레디오그램은 이렇게 심장이 있고 이렇게 뼈가 보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 심장 가운데 조직이 보이고 이렇게 폐가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교적 폐는 매우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떠한 노듈이라든지 그런 게 생겼을 때 조금 크기가 크면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다음에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제 이 right lung은 깨끗한데 이제 left lung에서 upper lobe 이렇게 오페시티가 증가되어 있고, 체스트 레디오그램은 오파시티라는 말을 주로 하고요. 오파시티가 이제 증가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렁이 아닌 무언가 이런 연부 조직과 비슷하죠. 그 연부 조직과 비슷한 뭔가 생겼고, 메스가 생겼고, 이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이제 메스라고 하고, 네. 이렇게 있고, 이게 새로 생겼으면은 당연히 이런 말리그넌트 리전, 렁 캔서를 가장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경험이 있으면 아주 잘 보이겠지만 처음에는 좀 놓칠 수도 있는데, 어, 좌측 폐하 같은 경우는 이 엑스레이는 음, 저희가 이렇게 쬐고 나서 이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그리고 CT 같은 경우도 이 환자의 몸을 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발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네. 네. 그래서 이 폐 같은 경우는 왼쪽 폐는 이렇게 폐가 투과가 잘 되는 이제 파렌키마가 있고, 이런 바스쿨라처가 이렇게 끝까지 잘 퍼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그래도 조금 라디오 덴스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렇게 라인이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풀모너리 바스큘라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는 그냥 진짜로 공기만 있는 이런 기흉이 생긴 환자입니다. 그래서 기흉에서 또 엑스레이가 이제 잘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왼쪽 폐가 이제 정상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폐가 에어레이션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차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흉수가 가득 찼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폐였다가 이렇게 갑자기 물이 이렇게 막 차오는 걸 보면은 이렇게 흉수가 찼구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체스트 레디오그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흉부 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파트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뼈랑 연조직, 공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것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심플 레디오그램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울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이런 바울 가스를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좀 크고, 그래서 이런 사실 정상적인 바울은 이렇게 많이 디스텐션 많이 늘어나 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여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막힌 부분이 있을 때, 뭐 이제 장폐색이라고 하죠. 장폐색이 있을 때 이게 내려가지 못하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고여 있게 되고 장이 또 늘어나고 이런 소화액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떠한 뭐 물주머니 있을 때 이렇게 고여 있는 에어플루이드 레벨이라고 하죠. 여기는 물이 소화액이 고여 있고 음식물 소화액이 고여 있고, 여기는 이제 공기가 떠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떠버리는. 그래서 이런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있을 때 이렇게 장이 늘어났고 뭔가 막혔구나라고 해서 이런 바울가스 패턴을 보고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고 장폐색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기는 이제 리버가 있고,
아, 이게 패드맨도 좋겠네요. 그래서 리버가 있고 리버 위에는 이런 다이아프램이 있어서 여기는 원래 아예 붙어 있는 공간이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홍원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이에 공기가 이렇게 떴다는 거는 뭔가 어디서 공기가 만들어졌다는 얘긴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장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어떤 복강경이라든지 수술 후에 공기가 남아 있어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소견들이 있는지 보는 거고 대부분 어떠한 공기 패턴, 뭐 뼈 이런 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에서는 뼈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 노인분들이 넘어졌어요. 했을 때 이렇게 아주 이거는 누가 봐도 댕강 이렇게 부러진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이너한 프랙처라도 이런 콜티칼 디스럽션이 있을 때 프랙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네. 그리고 요거는 소아 같은 경우인데 네, 이 수처 라인 때문에 사실은 잘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코텍스가 이렇게 디스럽션이 있어서 여기에 스컬 프랙처가 생겼습니다. 안타깝지만 놔두면 힐링 되겠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가장 우리가 베이직하게 사용한다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저희가 투시 촬영이 그 다음 베이직한 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저희가 그냥 어떠한 개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찍는 거잖아요. 이 환자분의 이 여기가 어떤지 이렇게 찍는 건데 그러면 이 안에 어떠한 뭐랄까 캡터리 리전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한데 여기다 조영제를 넣어서 좀 더 조영제라는 거는 이제 방사선이 못하게 만들거나 낮추어서 이제 조직 사이 구분을 쉽게 하려고 이제 내부로 주입하는 물질입니다. 아마 뭐 CT 조영제는 많이 들었을 텐데 CT 조영제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혈관에 들어가는 조영제고 투시 촬영에는 혈관 외에 다른 부분에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라는 건 다시 한번 읽으면 특정 부위에 방사선 투과도를 높이거나 사실 높이는 게 대부분이고 낮추거나 낮추면은 뭘 사용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이제 공기를 넣으면 낮출 수가 있겠죠. 공기를 낮춰서 조직 사이의 구분을 쉽게 하려고 인체 내부로 주입하는 물질. 네, 그거를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요게 양성, 요게 이제 음성. 그래서 양성 조영제. 이게 이제 조금 희귀 검개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맨 처음에 손을 보여준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항상 인버전을 해서 영상에서 희게 보이는 게 네, 투과가 낮춘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전리작용이 많이 일어날수록 투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요오드라든지 뭔가 밀도가 높은 것들을 이제 좋으면은 이제 잘 투과가 안 돼서 밝게 보입니다. 음성 조영제는 아까 말씀드린 공기나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넣어서 자주 쓰지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체스트 레디오그램에서는 사실 이런 에소파거스라든지 이런 물질은 뭐 이 해박죽 구조물 자체가 좀 작기도 하고 이런 메디아스티넘 종격동 안에 이런 소프트 티슈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진 않죠. 근데 저희가 이제 조영제를 먹으면 식도에서 이 조영제가 코팅이 돼서 훨씬 투과가 안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영제를 먹고 똑같이 엑스레이 아까 그 장비를 사용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식도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조영제는 가장 흔한 건 바륨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조형제만 주면은 이렇게 검게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를 펴서 만들어야지 저희가 이렇게 점막을 볼 수가 있어서 한번 나중에 검사를 해보시면은 아실 텐데 이런 바리움을 먹고 그다음에 발포제 저희 뭐죠? 비타민 발포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똑같이 먹으면 이제 부글부글하면서 위에서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 어떠한 뭐 점막에서 뭐 궤양이 있는지 뭐 여기서 어떤 뭐 위암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조금 이걸 찍는데 좀 사람 손을 타고 좀 많이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놓치기 쉬워서 요즘엔 좀 없어지는 검사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식도였다면 만약 발포제를 안 주면은 그냥 이렇게만 보이는 거고 이것도 발포제를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아까는 식도를 본 거고 좀 더 이제 잘 내려가고 기다리면은 이제 소장까지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아까는 먹었다면은 저희가 이제 내시경 하는 것처럼 이제 아래쪽에서 약을 주입을 해서 공기를 넣어서 이제 대장을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뭐 어떤 특히 뭐 크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병변이 있을 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투시 촬영. 그래서 그리고 어떠한 이런 조영제를 사용하려면 어떤 공간이 있는 데다가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튜블라 스트럭처가 있는 저희 해부학적 구조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비뇨기계이고 저희가 이 IVP라는 거는 조영제를 저희가 이제 혈관으로 주면은 조영제가 이제 우리 몸을 타고 이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출이 되는데 가장 흔하게 배출되는 게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액체 물질들을 이렇게 배설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피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조영제가 걸러서 요렇게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이 배출되면서 이렇게 방광과 신장과 뭐 요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 뭐 어디가 막혔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는 검사가 뭐 IVP입니다. 그 외에 저희 임신에 대해서 임신이 안 될 때 혹시 이런 뭐 자궁관이 막혔는지 네, 여기 뭐 난소가 있으면 뭐 난자가 나와서 수정란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요 길이 막혔는지 보는 것 같은 검사도 자궁경 검사 히스테로살핑고그래피라는 검사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관절이 찢어졌는지 뭐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이 관절 공간이 찢어졌는지 보기도 하고 뭐 유선에서 뭔가 이렇게 돌이 있진 않은지 돌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가 있진 않는지 이런 유선 조영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2D로 검사를 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런 2D를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찍으면 2D인데 이 겐트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엑스레이가 이렇게 나가니까 요거를 다시 재구성을 하면은 저희가 보는 CT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디텍터고 이게 몇 개냐. 그래서 옛날에는 뭐 125, 뭐 64채널, 124, 64채널 이렇게 옛날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516 디텍터까지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많을수록 당연히 좀 자세하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에서 컴퓨터로 3D를 제공한 거고 겐트리가 회전하고 이 테이블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모든 부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이것도 이제 방사선을 하는 거고 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든지 뭐 나중에 병원에서 일할 때 들어갈 일이 있으면 요 납복으로 차폐를 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CT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런 2D로 밀도의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흑백 영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흑백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은 마치 컬러로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런 저희가 컴퓨터로 이제 만든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이렇게 밝게 윈도우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어둡게 보였던 작은 물질들이 이렇게 폐혈관 같은 게 이렇게 잘 보이게 되고, 또한 이렇게 밝게 보이면 이런 소프트 티슈라든지 뼈가 이렇게 같이 보였는데, 요거를 또 이제 윈도우 구성을 하면은 이런 뼈가 더 잘 보이는 이렇게 세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요게 메디얼 스티너 세팅, 요 부분을 잘 보이는 세팅이고, 요거는 렁 세팅, 렁을 잘 보이는 세팅이고, 요거 본 세팅, 그래서 뼈를 잘 보이는 세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거 세팅 좀 바꿔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판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그래서 네, 만약에 외부 필름인데 세팅이 막 고정되어 있고 이러면은 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요 영상은 조영제를 주입을 안 한 건데, 조영제를 혈관에 주입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다 피를 흘러야지 얘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기에 피가 흘러가는데, 피가 얼마나 흘러가느냐, 또 얼마나 뭐 빨리 갔다가 빨리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요. 그러면은 이 환자는 조영제를 찍고, 만약에 심장이 안 좋은 환자는 덜 천천히 가고, 뭐 심장이 괜찮은 환자는 좀 빠르게, 뭐 정상적으로 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찍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가 우리 몸에 조영제를 주입을 하고 이 대동맥에 조영제가 충분히 찼는지 계속 시리얼하게 촬영을 해서 충분히 대동맥에 조영제 농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빠르게 찍습니다. 그래서 아테리얼 페이즈, 뭐 포럴 페이즈, 뭐 딜레이드 페이즈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초도 있지만 처음에 세팅은 이런 트래킹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다이나믹 시티라는 거는 뭐라 그러죠? 조형 증강을 해서 여러 페이즈를 촬영하는 거를 다이나믹 시티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형제를 안 준 비조형 증강이고, 요거는 이제 동맥이 잘 보이는, 혈관을 잘 보이는 동맥기의 조형 증강이고, 그 다음은 이제 문맥이 잘 보이는 문맥기의 증강이고, 마지막은 이제 정맥기가 더 나중이죠. 정맥은 사실 잘 보이진 않는데 요게 정맥인데, 정맥이 보이는 그런, 이제 보고 싶은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잘 보시면은 아마 잘은 몰라도 여기 뭐가 있구나라는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혹이 있는데, 이런 다이나믹 시티를 촬영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양들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그런 패턴을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영상의학과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이죠. 영상의학과 의사가. 다음으로는 이제 엑스레이는 앞에까지 3개였고, 자기공명 영상 MRI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RI는 어떤 약자냐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고 해서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고 자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를 엄청나게 큰 자석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장비 자체가 자석인데 이제 자석 속에 넣고 이제 강한 자기장, 강한 전자기파를 쏘면은 이제 우리 몸의 모든 대부분의 세포들은 이제 물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 물 속에 수소 원자핵을 전자기파를 자성을 쏴서 이렇게 정렬을 한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고 있던 것들을 한 방향으로 자성을 한 번에 확 정렬을 하면은
그리고 전자기파를 끄면은 얘네들이 원래 공명, 원래 주파수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기 모양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나오는 데서의 신호를 재구성합니다. 좀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고요. 자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MRI 방에 들어갈 때는 강한 자석에 붙을 만한 쇠로 든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환자가 뭐라 그러죠? 인투베이션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그 인공호흡 장치가 MRI에 컴패터블 하지 않은 쇠로 된 장치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장비가 그 MRI 기구에 이제 붙어버리는 사고가 나고 이 엄청나게 큰 힘으로 가면서 뭐 여러 가지 환자라든지 저희 뭐 직원이라든지 위해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어떠한 물질, 디바이스라든지 어떠한 뭐 도구들이 쇠로 된 건 아닌지, MRA에 넣을 수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밀도에 따라서 비슷하게 보였다면은 물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 조직의 해상도나 대조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유량에 따른 이제 원래는 정상적이었다가도 갑자기 뭐 어떤 위해가 있거나 뭐 뇌종양이 있거나 했을 때 뇌가 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뇌가 붓는 정도도 잘 보여주고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T가 되겠고 CT에서는 이 뇌에는 이런 소프트 티슈이죠, 일단은. 거기서의 이런 대조도가 이 안에서의 뭐 물질이 크게 대조도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는 뭐 화이트 매터와 그레이 매터, 콜텍스, 뭐 여기 베이젤 갱글이야. 이런 구분에 따라서 뭐 물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 네, 이렇게 잘 보이고 있죠. 화이트 매터. 뭐. 그래서 이런 연부 조직으로만 구성된 음, 이런 장기를 볼 때 MRI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를 저희가 재구성에 따라서 뭐 T1, T2 시그널 인텐시티 그리고 플루이드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라고 해서 네. 그래서 물에 더 특화시킨 페이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T1, T2 플레어 그리고 SWI라고 해서 susceptibly weighted image인데 이거는 특히나 이제 철의 이런 헤모시더린 같은 걸 잘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TOF는 time of flight, 그리고 MRA는 이제 MR angiography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TOF를 재구성한 영상이 이제 뇌혈관 조형을 할 수 있는 영상이고 이 C는 이제 contrast enhanced라고 해서 조영제를 주입한 거. 조영제가 contrast라고 했죠. enhanced고 DWI랑 ADC는 이런 저희가 diffusion weighted image인데 물 분자의 확산 정도를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영상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이런 연부 조직의 특징, 어떠한 뭐 병변의 특징과 그런 거를 조합해서 보다 세분하게 감별 진단을 하고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여기 마지막 초음파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초음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초음파는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진동 음역의 음파이고 초음파가 체내로 이제 발사된 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투과되든지 반사되든지 하겠죠. 그래서 일부 이제 반사가 되면은
그 반사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를 포착하는 게 반사 시간을 거리로 환산 모니터에 표현한다. 저 초음파기 때문에 방사선 위해가 없다. 그래서 보다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자에게 위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가 유용한 거는 이런 고형 장기에서 간이나 뭐 신장이나 갑상선, 특히나 초음파를 댔을 때 저희가 접근이 용이한, 너무 멀면은 또 반사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상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몸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고 고형 장기, 이런 장기들에 유용하고요. 그래서 공기나 뼈는 여기서 이제 이 뒤는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네, 다 통과하지 못하고 다 반사되고, 그러니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또 내려가고 해야지 이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볼 수가 없어서 뼈랑 폐는 초음파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간혹가다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늑골, 골절이 있다든지 그런 건 이제 콜티칼 디스럽션을 여기서 볼 수는 있어서 그런 경우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고 갈까 하는데 녹화 어떻게 될까요? 녹화 그대로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10분 쉬고 57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